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왜 단결하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딱딱한 그 수업 같은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우리 사회에서 제가 좀 이렇게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한 5년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우파 운동을 하면서부터 좀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서 가설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교포들을 보면 교민단체 회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난립이 되고 단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 그런 친목단체에도 이렇게 분파가 나뉘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5년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우파 운동을 했는데, 어느 조직이 생기거나 어느 단체가 생기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싸움이 나고 반목이 일어나면서 2개로나 3개로 갈라지고, 또 그 2개가 다시 4개로 갈라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3수로 갈라지면서 각각 또 다 당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잘 단결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속성, 이런 것도 좀 보고요. 또 좌파, 우파의 차이점, 이런 걸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파는 자유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자유주의의 원래 기초는 개인이 인권이라든지 그 권리 이런 것을 기초로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단주의라든지 그런 집단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분열이 심한 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사실 그렇게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잘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이 자유주의 신념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겠죠. 그것은 이제 아주 명확한 대답은 되지 못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조상이, 그러니까 북방족, 시베리아, 몽고 이쪽에서 내려온 북방족이 다수를 이루고 남방족이 일부 살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유래를 보면 북방족들은 유목민족이고 또 대부분의 약탈에 의존해서 생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척박한 땅에서 남쪽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가서 침략을 해서 그것을 걷어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침범을 하고 빼앗고 뺏기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중요한 철학적인 신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누가 강자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의 몽고사에서 보면은 거기에 무슨 의리나 명분 이런 거보다는 언제든지 이렇게 갈라쓰고 같이 단합을 했다가라도 이익에 조금만 이익이 맞지 않거나 다른 데서 더 큰 이익이 생긴다고 언제든지 배신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이합집산하고,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나 북방족이 이렇게 특히 유목민족 그리고 약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패턴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습성들이 오래전서부터 한국 사람의 DNA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서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난립을 하죠. 시민단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난립을 하고, 그 시민단체에서 반목을 해서 또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목민족들이 계속 텐트를 쳐나간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계속 뭐가 생깁니다. 하여간 유목민족이나 북방족에 이렇게 어떤 DNA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이상하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도, 농경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 DNA가 아직까지도 남아서 그러느냐,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검증해 봐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아주 계급을 바탕으로, 신분을 바탕으로 반상의 그 법칙이 분명했죠. 그리고 대부분 50%가 노비였고,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한 3, 4%, 2, 3%의 양반 계급이 이제 전 국민을 노예같이 착취했던 그런 사회였죠. 거기에 있어서는 철저한 계급 시스템에 의한 신분구조,
이것에 거기에 맞는 어떤 예의범절이나 거기에 맞는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유교적 주작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무너지고 근데 일제를 겪고 나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매너라든지 새로운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것, 그리고 서로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 공생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도덕적 가치나 어떤 윤리적 가치나 이러한 부분이 과거하고는 단절됐고, 물론 착취 시스템의 그 유교적 가치 뭐 이런 거, 이건 단절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뭐 경제 제일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이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적으로 이 사회에 자리 잡지 않고 그냥 경제적으로만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단합을 하거나 정말 중요한 순간, 국가가 위기에 처한 순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아야 되고 또 단합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제 이런 게 전혀 아직 가치관이나 윤리나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혼돈적인 사회가 아직도 지속된다. 뭐 이런 설명도 가능하겠죠. 네 번째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 같은 경우에서는 외교라든지 군사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실리를 바탕으로 정말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당 부분 사대주의를 하면서 중국의 의지를 하는 거죠. 많은 부분 외교나,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도 없죠. 그냥 이제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면서 중국에 사대하고, 일본은 이제 업신여기고, 그냥 접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그래, 중국은 무조건 사대주의. 그다음에 일본은 그냥 야만족이라고. 그래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유럽 한복판에 있어서 그러한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나 군사 전략, 그런 국방 정책을 했다면 그냥 바로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그 실리를 바탕으로나 또는 아니면 냉엄한 현실 속에서 대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한쪽에만 잘 보이면 되고 한쪽 무시하면 되는. 그러다가 이제 외침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임진왜란이 생긴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진족이 커서 병자호란을 맞고 난 다음에 좀 상당히 국난을 당했죠. 그랬는데도 우리가 냉혹하게 그 국제 정세나 외교나 현실을 보는 것이나 그냥 사대주의. 그리고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또 계속 사대주의.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조선시대에 500년 가까이의 그런 사대주의라든지 그런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그 이전에는 정말 이게 냉엄한 현실 속에서 고려나 삼국시대에는 있었지만, 조선시대부터는 그런 그 1차원적 외교, 1차원적 국방전략,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단결을 이렇게 막 해야만 생존하거나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외교로 막고 어떤 때는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일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나라를 지키려는 이렇게 단결심을 강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위정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략적 사고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좌파들은 상당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투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재명이 같은 게 정과 사범이고 이상한 건 모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당의 그 당 대표가 아니었고 그냥 뭐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든 이웃집 아저씨라고는 그건 그냥 뭐 그냥 인간으로 안 보겠죠. 뭐 정과 사범에다 뭐 저런 게 있어 이런데 이제 그 분열하면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하든지 뭐 그게 뭐 정가 사범이든 뭐든지 하든지 그냥 우리는 단합을 하면 이긴다. 뭐 이런 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쪽 우파들은 전부 다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나 전부 다 잘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우파 운동을 하면 정말로 열심히 싸우고 그 궁극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대표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명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직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단체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대표 뭐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실망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단합을 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내가 대표를 하고 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계속 새로운 단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단체가 별로 성격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가 별로 활동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직의 조직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 활동도 없고. 근데 웬 단체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지, 결과적으로 명함을 만드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명함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다른 분들한테 잘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우파 운동은 좌파들에 비해서 운동의 경력도 짧고 약간 소영주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일회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벤트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내용과 전략적 사고, 그 다음에 장기적 계획,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다음 6번째로는요. 서울대 임도빈 교수가 이제 행정대학원 교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 악순환 모델, 그러니까 정책에서 나오는 악순환 모델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얘기는 다 빼고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평등의식이 강하다. 남하고 아주 동일해져야 된다. 그런데 우월의식도 또한 강하다. 상당히 이상하죠. 평등의식이 강하다 그러면 우월의식이 강하다. 이런 것이 공존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거나 국민들하고 상징 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선동하거나 어떤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때는 평등을 강조하지만 개인 실생활에 있어서는 자기가 항상 우월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뭐 이렇고 한다. 그게 이제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그 관공서에 가가지고 아주 말단 직원들한테는 아주 폭력적으로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반면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아주 굴종적이고 뭐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사실 상당히 평등의식을 강하지만은 굉장히 내세우고 싶어하고 우월의식도 강하고 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그러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민회장이나 뭘 되면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똑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도 회장이다. 그래서 우리 어딜 가면 이쪽 교민회장이 대표를 하는 건지 이쪽 교민회장이 대표를 하는 건지 정말 난감합니다. 7번째로는 좌파하고 우파하고 비교해서 좌파들은 지금 상당 부분 곳곳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 헤게모니,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헤게모니, 그 다음에 정치 권력, 언론 권력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들끼리 먹이 사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다 챙겨주죠. 반면에 우파들은 소외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파는 소수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진 게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래서 단합할 인센티브라고 그러나 동력도 없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하는 먹이사슬, 좌파는 먹이사슬로 아주 부패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챙겨주는 말, 우파는 그냥 각자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또 이제 단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매너라든지 예의 이런 거를 좀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 기초나 신념의 기초에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이런 것도 또 이념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사람의 품성이나 인간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더 끌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경청하고 들어주고
너 길을 갈 때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보행 방향도 좀 이렇게 잘 걷고, 우리나라 서울역이나 뭐 수서역에 가면 막 제멋대로 걷죠. 근데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남하고 부딪히지 않게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걸을 수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막 휴대폰으로 막 크게 소리를 낸다든지 유튜브를 막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게 지켜져야지 이 사회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댓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MLB라든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보면 한 주제가, 만약에 오늘 유현진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이러면 거기에 밑에서 쭉 댓글에 대댓글 나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오늘 커브가 안 막힌다 이러면서 이렇게 달립니다. 이러면서 한 주제에 하나씩 쭉 모아서 달립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댓글은 같은 얘기를 계속 써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너만 잘났냐 나도 쓰고 막 이러면서 익명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나만 잘났다 그러고서 텐트를 막 곳곳에 치고 그냥 막 이러는 것들이 댓글에서도 아주 누드러지게 나타나죠. 생활 속에 이 매너,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정선거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법치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회에서 매너를 지키고 예의를 차려야지 그 사회가 지옥같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막 이제 또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이 크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한국 사람이 어떻다 이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면이 있어, 우리도 좀 고쳐 나가야지 허허 이렇게 하죠. 근데 좀 이렇게 열등감이 강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아주 발끈합니다. 뭐 니네는 어떻고 뭐 너네는 어떠는데 뭐. 글쎄요, 그 다른 사람을 역으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그 좀 허물이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가설 수준에서 우리는 왜 단결하지 못하는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가설을 가지고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질적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고증을 해가면서 이제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교 방법이죠. 비교 사회학 방법으로 다른 사회는 이럴 때는 어떻고 어떻게 대처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주 가설 수준에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좀 지나가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평상시 또 생각을 했던 겁니다.